오늘 아침 일라디오. 빨간 사과가 색을 더해가고 황금빛 배가 익어가는 계절. 들판도 서서히 옷을 갈아입는 때가 왔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만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농촌에는 더 혹독한 한 해였죠. 흙냄새가 좋고 풀냄새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지만 힘든 일이 계속되다 보면 좋아했던 마음은 오간데 없고 돌아서야 할 이유들만 쌓이게 마련입니다. 그래도 땅을 지키고 흙을 가꾸고 쌀 한 톨 작은 열매 하나도 귀히 여기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직하게 길러낸 농부들이 있었기에 올해도 풍성한 가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겠죠. 땅에서 자라는 모든 것들에 정성스런 마음과 땀을 쏟았을 농부의 시간이 유난히 고마운 가을날 아침입니다. 9월 3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금요일 새농퀴 당첨자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이번 주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들을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귀한 농수산물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이번 주 문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찬바람 부는 환절기에는 이 과일 찾는 분들이 많아지죠. 목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이것. 한입 깨어 물면 아삭한 식감과 달콤한 과즙이 입안 가득 들어오는 이것. 차례상 예법 중 하나인 조율 이시에서 이가 의미하는 이것. 칼륨과 펙틴이 풍부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좋은 이것. 우리 전통 과일 중 하나인 이것은 배였습니다. 이번 주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모두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잡곡 세트 7918번을 비롯한 3분께 보내드리고요. 7875-0739번을 비롯한 17분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의 번호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다음 주에도 풍성한 선물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농수산물도 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재료값이 많이 올라서 장보기 힘들다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 그 어려움을 훨씬 더 크게 체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농식품부가 일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먹거리 지원 바우처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9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대상자들에게 호평받는 이 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늘 농업이야기,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장기적인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사회학자인 정은정 연구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 어떤 제도인가요? 예,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은요, 취약계층에게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농식품 바우처 카드가 지급이 돼서 지정된 매장에서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일종의 현물 지원 제도인데요.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이 되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또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시범 사업이 실시가 됐고요. 이 현물 지원이 왜 중요하냐면 바우처 형태로 이제 일단 지원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수혜자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선택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쌀과 김치 이렇게 주게 되면 이게 내가 먹고 싶지 않고 혹은 필요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받아야 되지만 아무래도 바우처 카드가 오게 되면 자신이 선택할 수 있어서 개인의 필요와 취향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호평받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네. 처음에 이게 국정과제에 들어가게 됐을 땐 어떤 걸 기대하면서 집어넣었을까요?
예, 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또 농촌은 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고령화되고 살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 두 어려운 주체를 위한 그 제도이기도 합니다. 예, 1인 고령 가구가 증가를 하게 되면 저소득 취약계층이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경제 활동이 떨어지다 보니까요. 또 영양 섭취와 그리고 식생활이 약화되고 있고 이는 결국에 건강 불평등에 대한 심각한 위험 요소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 농식품 지원은 그 기존에는 대부분 현금 지원 방식이었다라면 이제는 이런 식품비가 아니라 타 용도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어떤 적절한 수준의 식품을 공급하는 목표를 국가가 갖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가는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켜야 될 책무가 있기 때문인 거죠. 특히 이렇게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게 되면은 수요자의 선택권이 보장이 되고 또 농식품의 어떤 소비와 섭취를 효율적으로 장려를 하게 되면서 영양과 건강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런 농업의 수요 기반을 이렇게 확대하고 또 국내의 어떤 농산물의 어떤 우수성이라든가 홍보 효과 이렇게 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정 과제로 삼을 수 있었죠. 네. 네. 요즘 상황이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예전만큼 접촉을 좀 피하고 또 누가 뭘 먹는지에 대한 분석도 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식품 섭취가 좀 더 불충분해지고 불균형해질 때 사회적으로도 좀 영향이 있겠어요. 예, 여기 코로나19 확산이 되다 보니까 취약계층도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 유형별 이렇게 가구수의 변화를 봤는데요. 2020년 이후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창궐이라고 해야 될까 그 이후에 생계급여 수급자가 6만 987명이 확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 경제활동도 위축되고 또 일자리와 어떤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여기 또 코로나19 때문에 국제 곡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료값도 오르고요. 여러 가지 국내 농식품 물가 상승에 굉장히 악영향을 주는데 그렇다 보면 소득이 정체된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일단은 먹는 것을 줄이는 게 뚜렷한 경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미만, 즉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가구당 식료품과 그리고 비주류 음료가 술을 제한 음료 구매 지출액이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전체 가구의 약 67%, 그러니까 아무리 높게 쳐도 72%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식사비 지출액을 보게 되니까 약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의 경우는 11만 원 정도입니다. 보통의 가구는 한 30만 9천 원이거든요. 이런 그 3분의 1 수준의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내용으로도 좋지가 않습니다. 네. 어떤 신선 과일이나 우유 그리고 육류 섭취량이 굉장히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식품비 지출액이 낮다라는 것은 곧 건강에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좀 의료의 부담까지도 오게 돼서 이번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숫자가 정말 최근 그 증가세가 뚜렷하다는 게 보이고 네네. 실제 지출하는 게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 들어오네요. 예. 네네. 시범 사업을 해봤는데 지금 어떤가요? 예, 현재 9개 지자체가 2020년에 일단 출발을 했었습니다. 2020년에는 경북 김천, 세종, 그리고 전북 완주, 충남 청양군의 18,180가구가 지원을 받았는데요. 예, 물론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이 시범 사업을 경남 거제, 충북 괴산, 그리고 전북 김제, 충남 당진, 경남 밀양, 경북 예천, 강원 평창, 그리고 전남 해남군까지 약 10,000가구를 늘려서 28,234가구를 지원을 하고 총 예산이 171억 원이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네. 식품비 지출 저희와 그리고 영양 섭취 부족 때문에 식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위소득 50% 즉 기초생활 보장급여 수급 가구에 그리고 차상위 가구까지 더해져 가지고요. 약 1인당 4만 원 정도의 그 전자카드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네. 그 전자카드로 이제 살 수 있는 품목들 어떤 것들인가요? 예, 구입 가능 품목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과일과 채소, 우유, 계란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 가공식품, 라면이라든가 과자를 사게 되거든요. 네. 근데 2021년 시범 사업에서는 잡곡과 축산 그리고 꿀도 추가를 하였고요. 만약에 본 사업으로 추진이 될 경우에는 품목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농식품 바우처 카드 이용 가능 매장은 주로 농촌에 많이 있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 아시죠? 네. 예, 이 하나로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고요.
있고요. 또 그 지역에 따라서 로컬 푸드 매장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금 그 이동이 어려우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요. 온라인 주문이나 또 배달 방식도 가능하게끔 이렇게 좀 설계를 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높은 사업이어서요. 조금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이용해본 분들 반응은 어떤가요? 예, 그 농식품 바우처 수혜자의 96.3%가 다시 참여하고 싶다라는 굉장히 높은 긍정 평가를 내렸는데요. 사업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28점, 그리고 농식품 소비 확대에 도움이 되었다가 5점 만점에 4.5점으로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네. 특히 이 수혜자의 87.5%가 구매 가능 품목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40대 가구의 1인 가구의 활용률이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구매한 품목으로는 과일과 채소, 계란, 우유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건강에 굉장히 도움되는 신선식품이기도 하고 또 국내 농가에 농업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식품들 위주로 구매를 하는데요. 또 이렇게 장을 보러 왔다가 다른 기타 가공식품이나 육류 그리고 수산물, 곡류까지도 이렇게 사게 그 장을 보게 돼서 생산 유발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아침 식사를 더 많이 먹게 되었다. 그리고 식사가 규칙적으로 전환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식생활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어떤 관심도 높아졌고 로컬 푸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지금 이렇게 농촌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로 밝혀져 있습니다. 네. 농업계에서도 상당히 환영할 만한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국내 농수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어서 소비 진작 효과도 있고 또 홍보를 할 수 있어서 매우 환영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가급적이면 국내 농업인들이 정성스럽게 생산한 농산물이 국민들 그것도 또 취약계층에 가 닿을 수 있으니 굉장히 더 좋은 일로 여겨지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생산 유발 효과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또 어떤 취업 유발 효과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의료의 부담을 던다는 입장에서는 국가와 그리고 농업인 그리고 이렇게 수혜자들 모두 좋은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말 관련된 분야도 그렇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좀 계속 퍼져나가는 효과 같은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소득의 불평등의 어떤 개선이라는 그런 국가의 큰 그림 거기에도 또 딱 이렇게 맞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돈 들이지 않고 큰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런 제도 아닐까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족도도 정말 높고요. 네네. 우리만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 오래전부터 유럽연합이나 그리고 미국에서 실시가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각 나라마다 식품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2018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127달러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보건복지부가 현금 지원 제도의 어떤 취약계층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이상을 현물로 지원을 하고요. 즉 바우처 카드가 나가고요. 전담 부서가 농무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런 현물 지원의 어떤 바우처 사업 그리고 식품 지원이 약 35.4%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현저히 이제 미국이 훨씬 더 높은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이나 중소형 마트 그리고 이제 대형 마트, 베이커리 가게 그리고 채소와 과일 판매점 파머스 마켓까지 이렇게 좀 다양한 곳에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가공식품을 구매하는 비율이 높아서 영양 개선이 좀 속도가 붙지 않는다는 그런 한계가 또 지적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도 농무부에서 하고 있네요. 예. 네네. 이 적용 가능한 물품에 대한 얘기들이 좀 분분할 것 같아요. 네, 요리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고령이거나 또 이렇게 또 너무 어린이가 있거나 하게 될 경우에는 좀 조리된 식품을 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이어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가공식품 구매도 허가를 할 경우에 기대했던 영양 개선 그리고 어떤 건강의 증진이 더디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현금 보조로 이 저소득층 혹은 차상위 계층에 2조 6천억 원 정도
정도의 지원을 하는데요. 네. 그중에서 거의 75.8%가 현금 보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장 급한 예를 들어서 뭐 교육비라든가 그리고 방세라든가 뭐 수도, 광열비 이렇게 네. 다른 곳으로 먼저 돈이 빠져나가고 식품 선택이 가장 늦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현물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았고 또 외국에서도 그런 그 연구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지원도 지원인데 그 섭취 식생활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그 식재료, 즉 해먹기가 쉽고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들만 선택을 해서 조리까지 이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식생활 교육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일례로 드림 스타트 제도라고 해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어떤 통합 지원 서비스 제도인데 몇 년 전에 모 지역에서 취약계층 어린이와 그 가족들에게 친환경 식품을 공급을 하고 또 이에 대한 식생활 교육과 요리 교육을 병행을 하고 나니까 훨씬 더 그 좋은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식생활 교육 또 영양 교육까지 병행을 한다라면 이 사업이 훨씬 더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니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동안 좀 놓쳤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취약계층 식생활에 관심을 더 가지고 개선해야 할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끝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취약계층 식생활과 먹거리 보장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생계급여를 통해서 좀 다른 데로 전용하는 것보다는 우선 식생활을 좀 개선을 하게 되면 건강이 좋아지고 그건 당연히 우리 국가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에 식생활 교육이 병행이 되고 또 국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제도를 안착시키게 된다라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그 농업에도 도움이 되고 또 취약계층에도 도움이 되고 전체적으로 국민의 휴생 효과가 올라간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법령 정비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시범 사업이지만 빠른 시일 안에 전면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농업 이야기 농촌사회학자 정은정 연구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가는 길, 숲해설가인 김서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를 어느 숲으로 안내해 주실 건가요? 네, 경치가 빼어난 곳을 명승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보존이 필요한 명승지를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명승으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승 1호는 강원도 강릉시 소금강, 2호는 경남 거제시 해금강, 3호는 전남 완도 구계 등으로 전국적으로 100여 곳이 조금 넘게 있습니다. 이 서울에도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명승지가 3곳이 있는데요. 북한산, 백악산 일원,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종로구 부암동 백석 동천입니다. 네. 야, 이 서울의 3곳에 전국에 100곳 조금 넘는다면 네. 진짜 다 가보고 싶어지네요. 도장 찍으면서. 네. 야, 이 서울에 건물만 가득할 것 같은데 명승지가 숨어 있었네요. 네네. 이 백석동천은 2005년 사적 462호로 지정이 되었다가 2008년 명승 제36호로 변경된 경우인데요. 사적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군사보호구역이자 청와대보호구역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어려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백악산 넘어 백석 동천까지 산책을 다니셨는데요. 백사실 계곡으로 불리는 곳에서 맑은 물도 흐르고 숲 안쪽에는 인공연못, 육각정자의 주초석 그리고 집터로 가늠할 수 있는 구조물들이 보여 궁금해하셨답니다. 유홍준 문화재청장
에게 백석 동천이 경치도 좋고 유적 같은 것도 있으니 살펴본 뒤 시민들에게 개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셨답니다. 네. 그래서 청와대 보호구역에서 문화재청 관리구역으로 넘어갔고 조사를 해보니 집터는 인왕산 아래 살았던 백사 이항북의 별서가 아닌가 추측을 했는데요. 그곳 계곡 이름이 백사실 계곡으로 불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적으로 지정을 했답니다. 따져보니까 이제 사적으로 먼저 들어간 건데 어떻게 또 명승으로 바뀌게 된 거죠? 네, 이 사적은 역사적 학술 가치가 있는 시설이나 자치를 말하는데요. 백석 동천에 있는 별서, 여기서 별서는 자연 경관이 빼어난 곳에 지은 별장 같은 건물을 말하는데요. 백석 동천 별서터는 빼어난 자연 경관과 어우러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부각되어 사적에서 명승으로 변경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적에서 명승으로 변경된 사례는 담양 소세원, 남원 광안루원, 완도 보길도, 윤선도 유적 등도 있는데요. 네. 이는 별서와 정원이 사적으로 지정되었던 데에는 일제강점기 때 정했던 문화재 기준이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건물이 아름답게 보이는 건 자연과 잘 어울리면 어울릴수록 아름다운 것 같아서 명승으로의 변경은 자연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았습니다. 네. 주위와 어떻게 어우러지느냐 그것까지 봐야 한다는 거군요. 백석 동천 경관이 멋질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떤 나무를 보고 오셨나요? 네. 2008년 서울시는 시민들의 참여 속에 시민 고객과 함께하는 생태계 조사 종합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조사 결과 백사실 계곡에서는 멸종 유기종인 맹꽁이, 서울시 보호종으로 지정된 도롱뇽, 북방산 개구리, 무당 개구리, 그리고 일급수에만 사는 버들치 등 총 296종의 생물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09년 생태경관 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후 서울에도 일급수 계곡에서 도롱뇽과 버들치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방송과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환경이 급격히 안 좋아졌고요. 지금은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분들이 상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계곡물 출입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백석 동천으로 들어가는 길은 창의문에서 부암동을 걸쳐 갈 수도 있고요. 세검정에서 신영동을 거쳐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저는 창의문에서 출발을 했고요. 백석 동천 각자가 있는 주변에서 하얗게 꽃을 피우고 있던 누리장 나무가 있어 먼저 누리장 나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한창 그 푸른 잎들로 녹음이 짙을 텐데 하얀 꽃이 특히 눈에 띄셨겠네요. 예, 맞습니다. 마편촉과 낙엽 관목 또는 소교목으로 분류되는 누리장나무는 높이 2에서 8m까지 자라는데요. 이 누리장나무는 여름이 되면은 가지 끝에 대롱 모양의 꽃봉오리가 만들어지고요. 꽃봉오리는 차츰 끝이 5갈래로 갈라지면서 활짝 벌어집니다. 암술과 수술이 꽃잎 바깥으로 길게 뻗어나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꽃을 받치는 꽃받침은 녹색에서 차츰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꽃받침도 5갈래로 갈라지고요. 8월이 되면은 이 꽃받침 속에서 열매가 만들어지는데요. 꽃받침 안에 있는 열매는 녹색이었다가 가을이 되면 청자색으로 변합니다. 이때 꽃받침 조각이 5갈래로 벌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열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열매가 사파이어 혹은 흑진주 같다고 하시는데요. 전체 모습이 아주 귀한 브로치처럼 보입니다. 네. 그래서 누리장나무는 꽃이 드문 여름숲에서 눈에 잘 띄는 나무이고요. 가을에도 이 꽃처럼 영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예쁜 나무입니다. 이야, 일부러 만든 그 장신구처럼 보일 정도로 네. 여름에는 꽃 보고 가을에는 그 브로치 같은 네. 그 모양을 보여주는 누리장나무. 사진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신데요. 이름이 누리장나무. 이름의 그 어원을 좀 따져볼까요? 예, 이름은 좀 그런데요. 이 누리장나무의 다른 이름으로 개나무, 개똥나무, 누린내나무, 취오동 등이 있습니다. 취오동. 네. 그 누리장나무에서 짐승의 고기에서 나는 기름 냄새인 누린내가 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취오동은 누리장나무 잎이 오동나무 잎을 닮았고 거기서 고약한 냄새가 나 취오동이라고 합니다. 싹이 돋는 봄날에 숲을 걷다가 누린내가 난다고 여기면 분명 거기에 누리장나무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누리장나무가 누린내를 풍기는 이유는요. 곤충이나 동물로부터 자신의 잎을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인데요. 잎 뒷면의 샘틀에서 분비물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전국 숲 가장자리나 계곡, 이 길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누리장나무는 꽃이 필 때는 곤충을 끌어들이기 위해 향긋한 백합 향을 풍기고요. 붉은 꽃받침에 청자색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새들 눈에 잘 띄기 위한 것입니다. 가을 열매 안에는 자신들을 찾아오는 목마른 새들을 위한 맛있는 지백도 잔뜩 넣어두고 있는 누리장나무입니다. 이야, 이것저것 많이 갖추고 있네요. 예, 잎도 그렇고 향기도 그렇고 또 새를 위해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식물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정말 참 놀라운 점이 많아요. 네, 경이롭습니다. 그래서 꽃의 제국을 보면요. 씨앗이 열매 속에 들어있는 식물을 우리가 속시식물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속시식물들은 꽃받침, 꽃잎, 암술, 수술로 이루어진 꽃을 피우고 미씨는 암술의 아랫부분인 씨방 속에 들어있어서 보호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 초기의 꽃들은 꽃잎, 꽃받침, 암술, 수술의 수가 일정치 않고 목련이나 연꽃같이 많은 암술, 수술이 나선상으로 배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점차 이들의 기간의 수가 일정해지고 3개, 2개 또는 1개로 수가 감소하여 꽃가루는 이동시키지 않으면서 꿀이나 꽃가루를 먹어주기만 하는 도움이 안 되는 곤충의 접근을 점차 제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식물은 오로지 번식에 도움이 되는 곤충만을 위한 꽃 구조를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꽃잎이 용담이나 분꽃같이 긴 통으로 변한 식물은 입이 긴 동물만이 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달맞이 꽃과 누리장나무 꽃처럼 암술대와 수술대가 길고 특히 씨방이 꽃받침 밑에 숨은 씨방 하이꽃은 씨방과 미씨를 더욱 잘 숨길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매개동물을 위해서 꽃 모양도 이렇게 변해가는 것 참 신기하네요. 우리는 꽃을 또 눈으로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즐거움도 누리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자, 또 다른 나무는 어떤 걸 보셨습니까? 네, 고마리입니다. 그 별서터 앞에 보면은 인공 연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물어서 그런지 옆에 계곡물과 달리 제가 갔을 때는 바짝 말라 있었고요. 거기에 고마리가 가득 자라고 있어서 고마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마리. 이름도 참 예쁘게 들리는데 유래가 뭘까요? 예, 말씀드리면요. 이 고마리는 마디풀과 덩굴성 한해살이 풀입니다. 꼬마리라고도 불리는 고마리는 도랑이나 물가에 물이 지어 살면서 물을 정화해주는 역할에서 고맙다라고 해서 고마리가 되었다고 하고요. 네. 또 중세시대 방패 모양 같은 고만고만한 잎들이 줄기차게 피어나서 이제 그만 피었으면 좋겠다 해서 또 고마리가 되었다고도 합니다. 네. 이 고마리가 피우는 꽃은 아주 작은데요. 흰 바탕에 붉은 빛깔을 띠는 꽃과 분홍빛만 나는 꽃을 피우기도 하는데요. 가까이 가서 볼 때 활짝 펼쳐진 꽃잎 같은 게 있는데 사실은 그게 꽃잎이 아니고 꽃받침 조각입니다. 그냥 고마리는 꽃잎을 만들지 않는데요. 나무와 달리 한해살이 풀은 일생에 딱 한 번 꽃을 피우는 건데요. 또 이들이 사는 환경은 수시로 변화가 일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좋은 씨앗을 만드는데 모든 자원을 투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마리. 이제 고만 자라라 했다니까 또 잘 이렇게 퍼져 나갔었던 것 같은데 그게 꽃받침으로도 생존 전략을 가능하게 했던 것. 또 다른 전략 뭔가가 있어서 이렇게 잘 퍼져 나갔던 것 같은데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마리는 폐쇄화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식물은 건강한 번식을 위해 타가 수분을 합니다. 주변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꽃받침 조각과 꽃잎이 열리지 않고 곧바로 자가 수분과 수정을 행해서 씨를 만드는데요. 건조하거나 기온이 낮거나 빛이 부족한 경우에 이에 대한 적응 과정에서 자가 수분이라는 악수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물봉선, 제비꽃, 다개장풀 등이 이 번식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참 꽃을 만나기 좀 어려운 계절인데 눈높이에는 누리장나무 꽃을 볼 수 있고 고개를 숙이면 이제 고마리도 만날 수 있는 숲은 참 사시사철 우리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는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고마리가 가득 자라고 있는 인공 연못 앞에 있는 별서터는 백사 이항복 별서가 아니라 세안도로 잘 알려진 추사 김정희 별서터로 최종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복원 작업도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네. 사람이 지은 건물은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잘 모르지만 자연은 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늘 그 자리에서 피고 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안도는 추사 김정희 선생이 정말 힘들 때 그를 도와준 제자 이상적에게 그려준 그림인데요. 세안은 논어에 나오는 세안연우지 송백에서 따온 말입니다.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푸르른 소나무와 측백나무의 진가를 알았다는 것인데요. 우리도 힘이 들 때 늘 그 자리에 있는 식물을 보면서 힘을 얻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숲으로 가는 길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 확인해 보겠습니다. 밤사이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졌고요. 지금도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4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남부지방엔 오늘 저녁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예보돼 있으니까요. 우산 꼭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고요. 중부지방은 오늘 모처럼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기온도 어제보다 오르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은 21도로 어제와 비슷하지만 한낮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나기 시작했으니까요. 입고 벗기 편한 가벼운 겉옷 하나씩 챙기시고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은 지역이 있습니다. 강원 산간은 가시거리 200m도 채 안 되는 곳이 있으니까요. 이 지역 지나실 땐 안개등 꼭 켜시고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961명이 나왔습니다. 전날보다 60여 명 정도 줄었지만 여전히 2,000명에 육박하고 있고요. 지난주 목요일에 비해서도 80여 명 정도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1,700명대에서 1,800명대 확진자가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추석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일단 지금의 거리두기가 한 달 더 연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 추석 때 가족들이 편하게 만날 수 있도록 이 추석 연휴 기간 접종 완료자는 인원 제한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면회 허용과 이 4단계 지역의 밤 9시 영업시간 제한을 10시로 늘리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입니다. 한편 코로나19 4차 유행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이 휴업이나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와 공존하는 방역 체계로 전환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방역 전략 전환 시점을 백신 접종 완료율 80%로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9월 초인데 모더나 백신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요? 네, 모더나가 약속한 백신 600만 회분을 주지 않아서 이 논란이 됐었는데, 이 모더나는 7, 8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물량 중 총 700만 회분을 이번 주까지 보내주기로 했었고, 이 지난주 월요일 100만 회분가량을 보내줬지만, 이후에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 국민 70% 1차 접종이라는 목표가 흔들리는 건 아니냐, 이런 보도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어제 모더나 백신 102만 회분이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98만 회분도 이번 주말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정부는 추석 전 국민 접종률 70%라는 계획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정부는 접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때 특정인 고발을 사주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어요.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에 재직할 당시 이 검찰 조직을 동원해서 법여권 정치인과 MBC 기자를 포함한 언론인들을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인 손준성 이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이 직접 고발장을 작성해서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이 검사 출신 김웅 의원에게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이 고발장 사진을 찍어서 보도했는데요. 네. 이 고발장을 보면 고발 대상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그리고 최강욱,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등 3명이었습니다. 고발장에는 이들이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의심을 받는 이 채널A 기자의 협박성 취재 의혹 보도에 개입했다라고 적시가 돼 있었습니다. 또 해당 보도를 했던 MBC 기자 5명과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한 그 뉴스타파 취재진 등도 피고발인에 포함이 됐습니다.
뉴스버스 보도에 따르면 이 고발장은 대검 공공수사부장에게 보내라 이렇게 수신자까지 적혀 있었다고 하고요. 반면에 고발인란은 비어 있어서 누군가가 이 고발인 이름만 넣고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의혹을 제보한 제보자 X의 과거 범죄 판결문 그리고 이 정치인들의 SNS 게시물 등 이른바 고발 참고 자료까지 정리해서 야당 측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건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진 김웅 의원은 이 손준성 검사와 각종 자료를 주고받았음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문제의 고발장을 전달받았는지 또 누구에게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했고요. 설령 전달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익제보라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당시 고발을 사주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럼 이 건은 진상을 누가 밝히게 될까요? 네, 이 논란이 확산되자 법무부와 대검이 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도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고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여당 대선 주자들은 검찰의 노골적 정치 개입이라거나 이 정치 공작이라는 거센 비판을 가했고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도 검찰총장 양해 없이 이것이 가능했겠느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여권에서는 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법사위 소집에 나설 계획이어서 앞으로 정치권에 만만치 않은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피의자 신원이 공개됐죠? 네, 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는 1965년생 56살 강윤성입니다. 강윤성은 지난달 26일과 29일 전자발찌를 끊기 전으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어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윤성의 신상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이 신상공개위원회는 강윤성이 잔인한 범죄로 사회불안을 일으켰다라고 지적했고요. 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강윤성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현장 감식 결과 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가 돼 있다는 점도 신상공개를 결정한 배경이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강윤성에게 더 무거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강윤성은 현재 살인과 전자발찌 훼손 혐의로 구속된 상태인데 이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강도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형법상 단순 살인은 5년 이상의 형이 적용되지만 강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강윤성은 첫 번째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에 공업용 절단기와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한 정황이 있는 데다 또 돈을 빼앗으려고 범행을 했다고 경찰에 스스로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남양유업의 임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하네요. 네, 남양유업은 지난 4월 이 자사 제품이 국내 최초로 이 코로나19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토론회 직후 남양유업의 주가는 급등했고 마트에서는 해당 제품이 품절될 정도로 팔려나갔었는데요. 그런데 공개된 실험은 결과가 과장됐다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졌고 이후 확인 결과 해당 실험은 남양유업 측이 돈을 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식약처가 남양유업을 고발했고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16명을 조사했는데요. 이후 넉 달여 만에 이광범 전 대표이사 등 남양유업 관계자 4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의약품이 아닌 식품의 경우 질병 예방이나 또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남양유업 측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남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남양유업은 처음 논란이 불거지자 홍원식 회장이 회장직에서 사퇴를 하고 회사를 매각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홍원식 회장이 계속 직을 유지하며 지금까지 수억 원의 급여를 받았고 또 회사 돈 유용 의혹으로 해임된 장남도 복지시켰으며 이 매각도 무산시킨 상황입니다. 네. 자, 백구가 어제 화제였는데 사진이 돌더라고요. 네네. 덩치가 그렇게 커 보이지도 않았는데 은혜 갚은 백구 이야기 끝으로 들어볼까요? 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지난 25일 새벽 93살 김모 할머님이 이 집을 나서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님은 불편한 몸으로 반려견과 함께 마을을 벗어났는데 이때 찍힌 CCTV를 마지막으로 할머님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할머님의 실종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 주민들이 모두 할머님을 찾아 나섰고 경찰도 드론을 이용해서 주변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틀에 걸친 수색 끝에 이 40시간 만에 2km 떨어진 들판에서 할머니를 찾았는데요. 당시 비가 내리고 있고 할머니 몸이 물에 있어서 이 체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당한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할머님과 함께 갔던 이 백구가 할머님의 몸을 자기 몸과 비비면서 이 할머님의 체온을 최소한으로 유지를 시켰습니다. 또 백구가 있는 덕분에 이 열화산 탐지 드론에 발견이 되기도 했는데요. 네. 만약에 백구가 없었다면 드론으로도 발견이 쉽지 않았었습니다. 이 백구가 유기견이었는데요. 3년 전에 대형견에 물려서 사경을 헤매다 할머니 가족이 구해줘서 인연을 맺었고 이후 할머니와 둘도 없는 사이가 됐다라고 합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금요일 순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수영, 작가 고정인이었습니다. 내일은 이선영 아나운서가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설명을 듣고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말